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이 범행 전 33개월 동안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한편 경찰이 변종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백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당초에는 이제 2015년 1월부터 15년에 1년 반 동안 그 조현병 관련 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2011년부터 모두 68차례나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고 또 범행이 일어나기 33개월 전, 그러니까 한 2016년 중간부터는 또 진료를 받지 않아서 이걸 좀 방치한 게 아니냐, 어떤 이런 뭐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현병 환자들의 가끔 일어나는 이런 강력 범죄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굉장히 온순하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조현병을 치료를 하다가 치료를 중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끔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네, 가끔입니다. 예, 가끔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과거의 그 강남역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나중에 퇴원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그 가족들이 한 번 안인득을 강제 입원시킨 적도 있습니다. 네, 강제 입원을 시키고 6개월 입원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가족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2016년 7월까지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나타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강력 범죄로까지 전이되진 않았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안인득은 전혀 이제 통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치료를 거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료가 중단돼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에서 관리할 것인가? 근데 경찰은 이 관련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들 때문에 경찰은 이 안인득이 뭔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치료를 받은 내역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보 우리가 공유가 안 되는 무범자 거예요. 등록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엔 지금 박 변호사님 말대로 특이한 점이 폭력성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은 또 못 느꼈던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부근에 한번 그 누군가 지나가는 행위가 시비가 붙어서 9년 전에 그렇죠. 10년 전에. 그때 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때 그때도 이제 심신미약으로 좀 감형이 됐던 거였는데 그 정도 성향에다가 그 뒤로 이제 아파트에서 뭐 수차례 아파트 주민들과 이제 다툼이 있었지만 그 정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경찰 입장에서 물론 긴급 입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있긴 있는데 경찰이 그걸 판단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권 차원이라는 거죠. 쉽지 않았던 거죠. 이번에 경찰이 현장 검증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일단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술과 현장에서 실제 움직임이나 동선을 보면 진술의 불일치한 면도 찾을 수 있고요. 현장 검증 과정에서 범행 동기가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대부분의 강력 사건은 아시겠지만 현장 검증하죠. 현장 검증하는 날 또 기자들 많이 가서 찍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개인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아파트 주민 전체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그날 상황을 다 재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어떨까요?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범행을 했다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지금 이 사람이 안인득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 중에 안 밝혀진 건 별로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안 나온 게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 부분만 좀 부정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검증이 반드시 필수적인 그 절차가 아니라면 지금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고려해서 안 하는 게 낫다고 저희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경찰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이런 가운데 또 참 이게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우울증을 앓고 있던 50대 남성이 대낮에 부산이었습니다. 아랫집에 사는 30대 주부를 또 위협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대 한 남성이 이제 밑에 층과 좀 일어나지도 않는 층간소음,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는 층간소음, 소위 말해서 약간 환청 비슷하게 그러니까 되는 실제 거예요. 있지 않았던 건데. 그렇죠. 그날 당일로 돌아가 보면 이 아이 둘이 있었는데 밑에 집에 아이 둘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잠들어 있었으면 소리가 날 일이 별로 없죠.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으니까. 근데 잠들어 있고 이 30대 여성도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층간 소음이 들린다라고 하면서 와서 이제 흉기로 주부를 협박을 했던 이 사건인데 이 사건도 이번에 이 진주 참사 안인득의 사고하고 유사한 면이 있는 게 이 50대 남성도 우울증으로 2012년에 3차례 입원을 했고요.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기도 역시 치료를 거부하고 그다음부터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환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가 강제성이 그렇죠. 없는 거죠? 이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죠.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여러 번 뭐 흉기를 가지고 와서 협박을 한 적도 있었고 아닌듯과 유사해요. 네네. 근데 그런 사안이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 뭐 강제로 이 사람을 정신과적으로 뭔가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도 환청이나 망각 같은 거에 빠져 있었던 걸로 일단 보이거든요. 음. 이제 그래서 사실 아니드 사건보다 예. 뭐 범죄 혐의 중대성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거의 유사한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앞서 이제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정신건강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짚어볼까요?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게 예.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냥 가족들이 멀쩡한 사람 강제 입원시켜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감금 상태를 유지하고 재산적인 협박을 하고 이랬던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군요. 과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보건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가족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전문의 2명의 정신과적 진단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진단을 받게 되면 네. 뭐 쉽게 말해서 정신과 전문의 1명만 포섭을 하면 그렇네요. 누군가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보니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예. 전문의 2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문의 2명의 동의가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가서 진단을 만나야 받아야 되잖아요.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아닌득은 뭐 가족들과 과거 2011년에 그 강제 입원 문제부터 계속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러 본인이 안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정신건강보건법에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으로 입원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경찰의 판단으로 입원을 시키려면 이 사람이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심되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이 사람 일단 강제 입원하자라고 강제 입원시켰다가 나중에 아니면 그 경찰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찰이 못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법을 강화해놨는데 예. 이 법을 강화하니까 정작 강제 입원을 시킬 사람은 강제 입원을 못 시키는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하나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까지는 공권력이 막 나서서 못하더라도 정신과적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가족들 2명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과 진료를 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지금 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시장이 허가하면 강제 입원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거부됐다면서요, 이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요. 생각해 보세요. 좀 불가능합니까? 시장도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일을 좋게 말하면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일로 하면 한 사람 인권 그래서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서 그럼 강제 입원 명령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사실 안인득의 형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안인득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안인득의 그럼 과거에 입원한 내역, 치료한 내역만 의료 기록을 달라. 그럼 그거 받아서 법원에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안 줍니다. 본인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안 줘요? 의료법에 본인 동의, 본인 위임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도 개인정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인권을 보호해줄 것도 진짜 중요하긴 한데 네. 사회안전망 보호하고 이 두 개가 상충하네요, 보니까.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번 안인득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보호해주자는 측면에다가 네. 사회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이 사이의 사각지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퇴원 사실과 관련한 정보 부분도 네.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 근데 건가요? 이제 정신건강보건법 복지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인득 같은 경우는 네네. 과거 퇴원했다는 사실조차도 친형도 진단서를 못 받고 그럼 뭐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도 그런 정보가 없어요. 진료 지록뿐만 아니라 퇴원과 관련된 그렇죠. 정보도 알 수가 없는 왜냐하면 거군요. 퇴원하고 그 뒤로 치료 안 받으면 위험성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정도가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경찰이 과거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뭐 그게 가정 사정 때문일 수도 있고 본인의 의지일 때문일 수도 있고 치료를 중단하다가 이런 강력 사건들이 터지니까 네. 그런 정보를 경찰도 공유할 수 있게만 해주면 그게 어디다 막 공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하거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하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의 측면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자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머리를 맞대 생각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중증 질환자여서 이걸 냅뒀다가는 정말 좀 큰일 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부 입장에서 좀 따로 수용을 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회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 위험을 이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같은 예. 경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 저지르지 않고 처벌 못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강제 입원 같은 건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제대로 제도가 발동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제도가 인권을 보호할 때 참 좋은데 이게 발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지? 생각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의사에게 진단받을 때라도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입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거절하면 내가 안 가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해가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하나가 될 텐데 그건 역시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중증 위험 환자라는 거를 또 그 기준이 누군가 어떻게 해야 되기 기준을 때문에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는 마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현대가 3세 네. 정모 씨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먼저 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얼마 전에 SK 그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그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한번 그 구속이 됐었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거론이 됐던 건 마약 공급책 이모 씨, 27살입니다. 이모 씨라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이제 협조를 하면서 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번에 현대가 3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수사가 진행이 될 때 이 사람은 영국에 가 있었죠. 그래서 2달간 영국에 있다가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이제 자진 귀국을 한 건데 혐의는 서울 자택 등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약 공급상 이모 씨 그리고 아직까지 누군지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한 여성과 함께 그 신종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대마초를 보통 피운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환각의 강도가 엄청나게 센 그러니까 약간 액상 형태로 돼 있는 그 변종 대마를 이제 3차례 정도 흡입했던 혐의인데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SK 창업주 그 최종건 회장의 손자와 함께 투약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약 공급책 이모 씨 그리고 네. 지금 그 성명불상 신원불상의 한 여성과 함께 이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은 다 안 좋은 거지만 어떤 그 중독성에 따라서 또 이게 좀 보는 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투약을 하면 훨씬 혐의 중할 수밖에 없죠. 뭐 투약이 1회에 그쳤다거나 뭐 그래도 그게 호기심 때문에 한번 그런 정도라면 보통은 이렇게 뭐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거나 이런 경우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이번에는 마약의 종류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대마초를 예를 들어서 1회를 피웠다 하면 신병을 구속하는 경우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확률이. 근데 이번에는 변종 마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분명히 불러일으켜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마약 공급상 이 이모 씨가 이 재벌가 혹은 유명인들을 상대로 뭐 이렇게 좀 소위 구할 수 없는 굉장히 고가의 마약을 공급하고 그걸 함께한 혐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나 그리고 횟수도 지금 일단 밝혀진 건 3회지만 추가로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신병 확보까지 지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지 네.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뭐 한강에 피크닉 네.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한강에 가보면 언제부턴가 이제 돗자리 말고 텐트를 네, 치고 그렇죠. 이제 좀 즐기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으신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바로 텐트가 밀실이 됐을 네. 때라는 거죠. 네, 일단 제약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강 그 공원에 가보면 예. 가족 단위로 놀러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많죠. 예, 그 안에서 제가 이부에 담기 좀 뭐한 텐트를 달아놓고 애정 행각을 민망한 벌이면. 애정 행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가족들에게 오히려 또 폐를 끼치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텐트를 설치하면 반드시 2면 이상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예. 한쪽에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늘막 텐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강공원에 가면 아무데나 다 이제 그렇죠. 그 그늘막 텐트들이 막 쳐져 있는데 예. 그것도 반드시 설치 허용 구역에만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11개 공원에 이제 13개소인데요. 이제 뭐 여의도 한 2개소, 반포 한 2개소 등을 포함해서 그 정도인데요. 여기 이제 허가가 된대.
이제 여기서는 텐트를 쳐도 됩니다 하는 곳에서만 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밤 7시 넘으면 텐트를 전부 걷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한이 이제 새로 제약이 생긴 거고요. 예. 여기에 위배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니 텐트까지 치고 이걸 한 양쪽으로 걷어야 되는 그런 개인의 자유까지 제약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백 변호사님 말대로 네. 공공장소에서는 당연히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민망한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다 그 밀폐를 시키고 다 네. 닫고 자고 싶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를요 선별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서 문 열어서 이상한 거 있으면 자고 있었다고 하면 한 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될 만하게 규정을 만들려면 이제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면 이상 열어놔야 된다는 건데 그러겠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제가 알기로 그 포털 사이트의 기사 중에 댓글이 굉장히 많은 기사 중에 네, 하나가 네.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야 내가 가보니까 가족들 노는데 너무 민망한 일들이 많아. 백 변호사님 이런 거 어떤 제안해. 생각이세요? 저는 사실 많이 안 가봐서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제한은 필요한데 네. 이 제한이 좀 다소 과하다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모두가 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그렇죠. 갖는다면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제약도 처음부터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강화, 대책도 좀 강화가 네.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사실 2017년도 기준으로요. 한강 공원을 이용하는 그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7,500만 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많군요. 숫자죠. 예. 많군요. 사람이 많이 오면 꼭 생기는 게 뭘까요? 쓰레기죠. 그러니까 쓰레기도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일단 배달 음식 전단지 배포도 일단 막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제도는 사실 저는 이건 찬성이에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걸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단속할 만한 공무원 숫자의 확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렇겠네요. 관리가 나는 좀 쉽지 않겠는데요. 좀 깨끗하게 요것 조금 버렸는데 저 사람은 훨씬 그래 나만 단속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그럴 수도 없어요. 있겠군요. 단속 인원이 예, 줄어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초기에 정착을 시키려면 일단 공무원 숫자가 좀 확보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아까 좀 전에 텐트 얘기도 마찬가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